안녕하세요. 구초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핵심 이론 정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개념정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어져서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를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눕니다. 택지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농지는 밭, 논, 과수원 이렇게 나누고요. 임지는 용제림이나 신탈림 같은 숲이 우거진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토지는 택지, 농지, 임지 세 개 지역으로 나눈다. 앞글자만 따서요. 쉽게 하면 택농임. 토지는 택, 농, 임. 이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 용도별로 분류한다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이 개념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용도별 분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후보지와 이행지 아마 개념이 생소할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처음 들어본 내용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후보지와 이행지란 말은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즉 택지가 농지를 냈다든지 농지가 임지를 냈다든지 임지가 농지를 냈다든지 이렇게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바뀌는 그런 지역의 토지를 일컫죠. 그에 반해서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그 지역 내에서 상호 간의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후보지와 이행지에 각 해당되는 개념들을 물어보겠죠. 후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행지로 놓고 이행지에 해당되는 개념을 후보지로 넣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나지, 건부지, 공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지상의 건물 등 희석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의 어떤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즉 소유권의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그 사법상의 제한 대신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는 공법상, 사법상 모두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나지란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겠죠. 그에 반해서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부지라는 것은 바닥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건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주는 건물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일컫습니다. 나지, 건부지, 공지 중에서 특히 나지는 나머지 건부지와 공지에 비해서 시장성, 용도의 다양성, 채유효 이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거래의 번거로움이 적다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나지입니다. 나지, 건부지, 공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필지와 획지의 개념인데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필지는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법률적인 개념이겠죠. 등기 등록의 단위니까요. 등기법이나 지적법 같은 법률적인 개념이고요. 획지는 용도 및 이용 사항이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필지가 법률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획지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필지와 획지를 구분하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떤 지문의 형태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도 내 것으로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중에 5번째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법지와 빈지의 개념입니다. 법지는 경사진 토지에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활용 실익이 아주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빈지는 여기도 이제 물수변이 있습니다만은 해변의 빈,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어느 해변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변에 있는 토지는 법지와 다르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아주 많은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법지와 빈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6번째는 포락지와 선화지의 개념입니다.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이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로 이렇게 일컫고요. 그에 반해서 선화지는 어떤 선 밑에 있는 토지라는 얘기겠죠. 어떤 선이냐?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포락지와 선화지 개념도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지와 한계지의 개념인데요.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요? 그건 바로 소지를 얘기합니다. 한계지는 우리가 택지를 이용하잖아요. 그것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제일 먼 데까지 최원방권의 토지, 그걸 한계지라고 그러고요. 결국 한계지는 도시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택지 이용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겠죠. 8번째는 공환지와 유의지 그리고 휴환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말이 그 한자가 있고 신다는 의미죠. 유의지도 신다는 의미고요. 휴환지도 어떤 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개념이 3가지가 유사한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지문을 가끔 보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환지는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공환지는 방치되고 있는 토지다.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얘기합니다. 휴환지는 공환지와 유휴지하고 반해서 틀리게 농지 등의 어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고 있는 토지를 있잖아요. 그런 토지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그런 것들은 휴환지다. 휴환지는 어떤 바람직스러운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공환지와 유휴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환지와 유휴지 그리고 휴환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학 개론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동산학 총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고, 즉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암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징으로서는 크게 2가지를 나누는데요. 자연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부동산이란 말 자체는 동산에 반대되는,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자연적인 특성 중에 들 수 있는 것은 부동성입니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결국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및 지역 분석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장을 활동한다든지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조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외부 효과는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잖아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효과들을 외부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증성을 들 수 있는데요. 증가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공급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이기 때문에요. 또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어떤 예는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어떤 공개념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리적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부정되고요. 따라서 그 토지 이용의 어떤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체유효 이용 원칙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다가 부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속성의 어떤 특성인데요. 영속성은 비소모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영속성이 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영속성에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감가상각의 배제입니다. 즉 경제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또는 물리적, 경제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즉 토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게 되면요. 장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갖다가 가치 정의를 한다고 그러고요. 가치 정의의 어떤 근거가 됩니다. 또 그리고 장기적인 배려라는 말 쓰는데요. 장기적인 배려는 미래 예측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재고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있고요. 임대차 시장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가져오는데요. 소득이득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지대나 임대료 등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런 소득을 갖다가 소득이득이라고 그러고요. 자본이득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이득을 얘기합니다. 즉 매매차익이나 양도차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으로서는요. 개별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성은 먼저 대체성을 부정하고요. 즉 어느 누구 특정 토지가 특정 물건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대체성의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개별성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즉 부정한다는 의미겠죠. 각각의 부동산들은 개별화 어떤 구체화를 어떤 시키기 때문에 수익이나 가격별로 어떤 개별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즉 어떤 표준지의 선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과 가격에 있어도 개별화되고요. 따라서 어떤
부동성 측면에서는 아까 지역 분석이 어떤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별성 측면에서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표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표준화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개별성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으로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접성을 들 수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어떤 강사님께서는 부동성에서 개별성까지를 얘기하고요. 또 어떤 강사님이나 책에서는 인접성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인접성도 같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인접성은 사실 부동성하고도 굉장히 좀 관계가 좀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동산의 어떤 경계가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어떤 환수의 어떤 논리의 어떤 근거가 되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따라서 개별성보다는 부동성에 직관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용도 면에서 인접한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인접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이고 선천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의 5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선행돼야 될 것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이해된 것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암기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해하는 것들 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문제지를 봤을 때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암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암기하는 절차가 없이 바로 이해된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야 될 텐데요. 부동성에서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 부동성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보죠. 부동성에서는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게 조세 수입에 어떤 근거가 된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부중성, 찌읒이죠. 찌읒이니까 치읒 가깝죠. 그래서 부중성은 체유효 이용의 원칙에 근거가 되고 찌읒이기 때문에 집약화. 그러니까 부중성이 나오면 집약화, 부중성이 나오면 체유효 이용, 부중성이 나오면 지가 상승의 원인,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것은 부중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영속성은 좀 이해될 것들이 많습니다. 영물 이렇게 외우시고요. 아니 또는 영감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영속성은 가치정의에 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장기적 배려를 가져온다. 영속성은 재고시장을 가져오고요. 영속성은 임대차 시장을 발달한다. 요까지만 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영속성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가져온다는 것도 아마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연상이 될 거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해보면 영감, 영가, 영장, 영재, 영임 이렇게 한번 입으로 엎조리면서 자기 것으로 좀 암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성은 뭐 특별하게 이해해야 될 건 없겠죠. 얘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성은 개별 분석이고 따라서 비표준화가 되고요. 개별성은 일무일가 법칙을 배제한다는 거. 개별성이나 인접성은 특별하게 암기를 해야 될 코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연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연적인 특성의 5가지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앞글자만 따져서 부부영계인, 자연적인 특성은 부부영계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지금까지 자연적인 특성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인문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적인 특성은 자연적인 특성이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것인데 반하여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적인 특성은 바로 앞에 나온 글자만 따서 여기는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용병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용병위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그 인문적인 특성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용도의 다양성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체유효 이용이란 말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가치가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다원설 즉 또는 가치다원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필하거나 분필하거나 토지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통하여 플로테이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플로테이지 현상은 토지가 합필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더욱더 증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2.5, 3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을 가서 뭐라 그러냐? 플로테이지 현상이라 그런다. 플로테이지 현상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바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하는 측면입니다. 인문적인 특성 중에서 세 번째는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에서는 인구 및 어떤 주변 환경, 주거 환경의 변화, 즉 또는 사회 환경의 악화나 개선 이런 걸 통한 가변성을 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위치는 즉 얘기하면은 교통체계가 변화되든지 경제성장이나 소득 증대, 경기순환 같은 것에서 부동산 수급 및 유용성의 변화를 통한 위치가 변화된다는 것, 가변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위치의 가변성으로서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그린벨트가 지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가 변동이 됐다든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문적인 특성은 부부 연계인으로 말한 좀 전에 배운 자연적인 특성과 비교가 되니까 인문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의 가변성으로서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지문으로 한번 익혀볼게요.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지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부중성이 있더라도 용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중성이 있더라도 증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가능하다. 세 번째는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중성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부중성, 토지는 증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연적인 특성으로서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서 이것은 농지나 택지가 확대되는 것은 부중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결국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까 가치는 영속성이라고 했죠. 영속성이 나오면 가치, 영가 이렇게 했죠.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 이게 뭐다? 가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는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에 요건 정확히 정의가 이해가 되니까요. 가치가 나오면 이는 부동성, 부증성이 아니고 영속성이다, 이걸 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8회나 32회를 보니까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2차인 공법에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도 배우게 되니까 1차 우리가 그 부동산 하나 개론하면서 미리 한번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요. 단독주택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눕니다. 다중주택이란 말은 좀 생소하죠.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은 뒤에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19세대 이하를 말하고요. 중요한 빨간 것이 칠했죠. 20세대가 아니고 19세대 이하입니다. 여기서 이하나 초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하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19세까지 다가구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20세대 이상이면 다가구 주택을 이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층수는 크게 3층과 4층으로 구분되는데요. 단독주택은 전부 다 3층 이하, 3층까지란 얘기죠. 이하니까. 바닥 면적도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단독주택이라고요. 이에 반해서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 초과. 즉 공동주택은 층수로 말하면 3층이 아니라 4개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바닥 면적도 660제곱인데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바닥 면적으로 660 이하인지 초과인지 두 개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은 앞글자만 따서 다연아다. 공동주택은 다연아를 공동주택이라 한다. 요새 우리가 암기한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연아의 다는 다세대 주택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준주택은 이것도 공법에서 나옵니다만 미리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걸 준주택이라 합니다. 이것도 첫 글자만 따서 다기오노는 준주택이다. 이건 다가 다중생활시설인데 다른 다중주택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시설도 노인 해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준주택은 다기오노인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를 한다.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에 있는 학생 또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건설되어 있는 거죠. 한 개 동의 공동치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을 기숙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나오는 숫자 이런 것들은 좀 기해할 필요가 있죠. 기숙사는 누구를 학생이나 종업원들을 위한 것인데 공동치사 시설 이용 개수가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기숙사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기출인데요. 토지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랬죠? 토지 등록 단위는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필지죠. 2번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를 말한다 그랬죠. 세 번째,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아까 낮이는 뭐라 그랬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공법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틀린 거죠.
네 번째,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죠? 소지를 얘기하죠. 5번,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5번이죠. 요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전년도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33회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맞죠? 맞는 문제죠.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요까지는 맞죠.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틀리죠. 3번,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데, 아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4번,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지금 현재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은 없지만 뭔가 좀 문제가 좀 이상하죠. 5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은 배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면 문제 중에서 4번이 약간 긴가민가 세모지만 정확하게 1번에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1번을 마킹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 1번을 읽고서 답이기 때문에 2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이 잡히면 1번이 맞기 때문에 2, 3, 4, 5번을 읽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맞다고 확신했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공부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박스형 문제인데요. 다음은 박스형 문제인데 31회 기출문제고요.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건데요. 박스형 문제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보입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한 시장,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맞죠? 개별성은 불완전하다. 부증성은 찌웃을 해왔죠? 부증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부증성, 집약화 맞죠?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은 근거된다. 맞죠? 부동성 있으니까 임장활동이나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기억력은 디귿은 다 맞는 얘기고요. 리을,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감가상각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그러고 했는데 영속성은 영감 이렇게 외웠죠. 영감이지만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아니라 배제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리을이 아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의 기출 문제고요.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아닌 것 하나만 찾는 것이죠. 1번,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게 지하층은 제외한다, 부서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가로에 쳐진 것들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거의 맞게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깊게 세심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은 문제에서 제가 확인을 해본다 그랬거든요. 1번은 맞는 개념이고요.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가로에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의미고요. 3번,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요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요건이 아닌 것은 3번, 얘는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중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4번, 5번도 알아볼게요. 4번,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적합한 것.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5번,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다중주택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화 강론으로서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에 의한 부동산 경제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강론에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